불과 15년 전만 해도 한국은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기술료만 수천억 원을 외국에 갖다 바쳤죠. 원전 기술의 원조는 미국입니다.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으로 돌리는 원전 강국이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한복판 체코에서 24조 원짜리 원전을 짓게 된 나라는 한국입니다. 프랑스도 탈락, 미국도 탈락. 기술을 배우던 학생이 선생님들을 제친 겁니다. 체코만이 아닙니다. 루마니아, 튀르키예, 카자흐스탄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에요. 대한민국 원전 산업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원전이 전 세계에서 어떤 계약을 따냈는지 그 성적표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둘째, 원전 원조국들을 제치고 한국이 1등을 할 수 있었던 네 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앞으로 한국 원전이 마주할 기회와 위기는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한국 원전 수출의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원전이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원전은 쉽게 말해서 초대형 보일러입니다. 우리 집 보일러가 가스를 태워서 물을 데우잖아요. 원전은 우라늄이라는 물질이 쪼개질 때 나오는 열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일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예요. 그리고 한번 지으면 60년 넘게 쓸 수 있죠. 문제는 이걸 짓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일반 건물 짓는 건 레고 블록 조립하는 거라면 원전 짓는 건 스위스 시계를 손으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부품 하나하나가 정밀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이 5나라가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025년 6월, 체코라는 나라가 새 원전을 짓겠다고 입찰을 냈습니다.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한국 한수원, 세 팀이 격돌했죠. 결과는요? 한국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체코는 유럽 한복판에 있는 나라예요.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프랑스랑 같은 유럽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유럽인 프랑스가 따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체코는 프랑스를 탈락시키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도 제쳤어요. 원전 기술의 원조인 미국, 원전 강국 프랑스, 이 두 나라를 후발주자 한국이 꺾은 겁니다. 이건 마치 요리대회에서 벌어진 일과 같아요. 프랑스 요리의 본고장에서 열린 세계 요리대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슐랭 3스타 프랑스 셰프, 백악관 셰프 출신 미국 요리사, 이런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한국 셰프가 우승을 한 거예요. 그것도 프랑스 심사위원들 앞에서요. 체코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원전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어요. 루마니아는 이미 계약을 했고, 튀르키예는 협상 중이고, 카자흐스탄은 입찰에 참여했고, 필리핀은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원전 식당 앞에 대기줄이 생긴 거예요. 맛집도 이런 맛집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한국 원전이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현상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도대체 왜 원조들을 제치고 한국이 선택받은 걸까요? 숫자로 한국 원전의 성적표를 보여드릴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먼저 체코, 두코바니 원전입니다. 계약 금액 24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깔려면 약 4조 원이 듭니다. 24조 원이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6번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강남 아파트로 치면 3만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고요.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처음입니다. 16년 만에 대형 수주예요. 2029년에 착공해서 2036년에 1호기가 가동될 예정이고, 체코 테멜린 원전 2기에 대한
우선 협상권도 따냈습니다. 추가로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루마니아도 보겠습니다. 여기선 2개의 계약을 땄어요. 첫 번째,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2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한수원 지분이 약 1조 2천억 원이에요. 두 번째, 삼중수소 제거 설비 건설 2,600억 원 규모고요. 2025년 6월에 첫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공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요, 여기는 러시아 로사톰이 주도하는 사업인데 한국이 터빈 건물 같은 2차 측 건설과 기자재 공급을 맡았습니다. 약 3조 원 규모예요. 직접 원전을 수출한 건 아니지만 핵심 부품과 건설 기술로 참여해서 실리를 챙긴 거죠. UAE 바라카 원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에 수주한 이 원전 4기 전부 상업운전에 들어갔습니다. UAE 전체 전력의 25%를 이 원전이 책임지고 있어요. 한국이 지은 원전이 UAE 전기의 4분의 1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숫자를 다 더해볼게요. 체코 24조 원, 루마니아 약 1조 5천억 원, 이집트 3조 원. 확정된 계약만 거의 30조 원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티르키예, 카자흐스탄까지 성사되면요, 수십조 원이 더 붙을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원전 하나 지으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요.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 건설 노동자들, 기술자들, 한국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성적표입니다. 인상적이죠?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도대체 왜 원전 원조 미국,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이 많은 계약을 따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약속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전문 용어로 시공 능력과 공기 준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완성하는 능력이에요. 원전 건설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전 하나 짓는데 보통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온갖 변수가 생겨요. 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뛰고, 설계가 바뀌고. 그래서 전 세계 원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늦어지는 건 흔한 일이에요. 프랑스 사례를 볼까요? 프랑스가 자국 내에 짓고 있는 플라망빌 원전이 있습니다. 원래 2012년에 완공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6년인데도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14년이나 늦어진 거예요. 비용은요? 처음 예상에 5배가 넘게 들었습니다. 약 40조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주에 짓던 보글원전 3, 4호기. 원래 2016년, 2017년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2023년, 2024년에야 겨우 끝났어요. 7년이 늦어졌고 비용은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UAE 바라카 원전 4기, 이걸 예정대로, 아니 오히려 일부는 예정보다 빨리 지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요. 섭씨 50도가 넘는 날씨에서요. 그것도 처음 해외에 짓는 원전이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유를 해드릴게요. 학교 숙제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금요일까지 보고서를 내라고 했어요. A 학생은 다음 주 수요일에 냈습니다. 늦었죠? B 학생은 2주 뒤에 냈어요. 더 늦었죠? 근데 C 학생은 목요일에 냈습니다. 심지어 내용도 더 좋았어요. 프랑스가 A, 미국이 B라면 한국은 C예요. 약속을 지키는 학생.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 누구한테 다음 숙제를 맡기고 싶겠어요?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체코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말했어요. 한국은 UAE에서 증명했다.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비용으로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원전 주문하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공사가 1년 늦어지면 그 1년 동안 전기를 다른 데서 사야 해요. 돈이 더 들죠. 비용이 2배로 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세금으로 돌아가요. 약속을 지키는 능력. 이게 한국 원전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이유는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었습니다. 프랑스, 미국이 공사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을 때 한국은 UAE에서 제때, 제값에 완성한 레퍼런스를 쌓았어요. 이게 신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무기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물건인데 더 싸요. 원전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까요?
나라마다 모델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인 비교를 해드릴게요. 프랑스 EPR 모델 1기당 약 20조 원 이상 듭니다. 미국 AP1000 모델 비슷하게 15조 원에서 20조 원 선이에요. 한국 APR 1400 모델 약 12조 원에서 15조 원 수준입니다. 단순 비교만 해도 한국이 30% 정도 저렴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 걸까요? 첫째, 연속 건설의 힘입니다. 한국은 국내에서 원전을 계속 지어왔어요. 고리, 한빛, 한울, 신고리, 신한울 같은 모델을 반복해서 지으니까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 만들 때는 시행착오가 있지만 10번째 만들 때는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걸 학습 곡선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김치찌개를 처음 끓일 때는 레시피 보면서 버벅거리죠. 근데 100번쯤 끓이면 어떻게 돼요? 칼도 안 보고 재료 썰고 간도 맛보지 않고 딱 맞춰요. 한국 원전 산업이 지금 그 상태입니다. 둘째, 공급망의 힘이에요. 원전 하나 짓는데 부품이 수백만 개 들어갑니다. 이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한국에 다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압력 용기를 만들고 현대건설이 건물을 짓고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이 각종 부품을 공급해요. 이게 전부 국내에서 이루어지니까 물류비도 줄고 소통도 빠르고 품질 관리도 쉬워요. 반면 프랑스나 미국은요, 부품을 여러 나라에서 조달해야 해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가져오다 보면 비용이 올라가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이걸 식당으로 비유해 볼게요. A식당은 직접 농장을 운영해서 채소를 재배하고 옆집 정육점에서 고기를 받아요. 신선하고 싸죠. B식당은 미국에서 소고기 수입하고 중국에서 채소 들여오고 일본에서 소스를 가져와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운송비, 관세, 중간 마진 붙으면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원전이 A식당이에요. 모든 재료가 국내에서 조달되니까 가격이 경쟁력 있는 거죠.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 같은 성능인데 프랑스보다 30% 싸다. 24조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30%면 얼마예요? 7조 원 넘게 아끼는 거예요. 그 돈이면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을 수 있잖아요. 체코 입장에서 한국을 안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현지화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국 혼자 다 해먹겠다가 아니라 현지 기업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전략이에요. 체코 계약 내용을 보시면요, 전체 사업비 24조 원 중 약 60%를 체코 현지 기업에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14조 원 이상을 체코 회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두산 스코다 파워 같은 체코 기업들이 기자재를 만들고 체코 건설 회사들이 시공에 참여하고 체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전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돈만 주고 원전 사는 거랑 돈 주면서 자기 나라 기업들도 키우고 일자리도 만드는 거랑 뭐가 더 좋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프랑스 EDF는 어땠을까요? 프랑스 기업들 위주로 하겠다는 입장이 강했어요. 체코 입장에서는 그냥 돈만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던 거죠.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비슷했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너희 나라 기업들 데려와, 함께 만들자. 기술도 가르쳐 줄게. 이런 자세였어요. 이걸 비유하면 이래요. 피자 배달시켜 먹는 거랑 피자 만드는 법 배우면서 함께 만드는 거랑 뭐가 더 가치 있어요? 한국은 체코한테 피자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겠다고 한 거예요. 나중에 체코가 직접 원전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요. 실제로 지금 체코 두코바니 현장에는 한수원 사무소가 개설됐어요. 체코 기술자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산업 협력인 거예요. 여기까지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약속 지키는 능력, 가격 경쟁력, 현지화 전략. 이 세 가지가 한국 원전이 전 세계에서 선택받는 핵심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눈에 잘 안 보이는 건데요. 네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포지셔닝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국제 정치에서 딱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원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 중 하나가 러시아 로사톰입니다. 가격도 싸고 기술력도 좋아요. 실제로 이집트, 튀르키예, 인도 등 여러 나라에 원전을 수출했죠. 그런데 2022년 이후로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서방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거래하기가 굉장히 꺼려졌습니다. 에너지 안보 때문에요. 체코가 딱 그런 경우예요. 체코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에요.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이런 나라가 러시아한테 원전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60년 동안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 입장에서 그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리스크죠. 그렇다고 중국한테 맡길 수도 없어요. 중국 CNNC도 원전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과 서방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안보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남는 선택지가 뭐예요? 프랑스, 미국, 한국 이 세 나라인데요. 프랑스는 공기 지연 문제가 심각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이 떠오르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서방 진영에 속해 있죠. 정치적으로 안전해요. 근데 러시아나 중국처럼 지정학적 부담이 없어요. 딱 좋은 위치인 거죠. 튀르키예가 한국과 원전 협력을 추진하는 이유도 비슷해요. 튀르키예는 이미 러시아 로사톰한테 원전을 맡겼는데 너무 러시아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전은 한국한테 맡기려는 거죠. 위험을 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이 하나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2025년 1월에 한국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중요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쉽게 말해서 기술 특허에 대한 합의예요. 한국 원전 기술 APR 1400은 원래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어요. 2025년에 드디어 이 분쟁이 타결됐습니다. 근데 합의 내용을 보면요. 시장 분할이 이루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이래요. 서구권,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고 한국은 파트너로 참여한다. 대신 아시아나 중동 같은 곳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한수원이 철수했어요. 네덜란드 입찰에서도 빠졌고요. 영국에서도 독자 진출은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반면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코는 합의 전에 이미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받은 거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원전 산업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주도자가 되고 어디서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무조건 직접 수출만 고집할 수 없게 됐어요. 여기서 잠깐 정리할게요. 한국 원전이 선택받는 4가지 이유. 첫째, 약속 지키는 능력. 둘째, 가격 경쟁력. 셋째, 현지화 전략. 넷째, 지정학적 포지셔닝. 이 4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역사를 보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시계를 50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1970년대 한국은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고리 1호기. 한국 최초의 원전이 1978년에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이건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지은 거예요. 기술료만 수천억 원을 줬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자들이 뭘 했냐면요. 미국 기술자들 옆에 서서 하나하나 배웠어요. 어깨너머로 기술을 익힌 거죠.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몰랐대요. 영어도 서툴러서 기술 문서 읽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특유의 집념이 있잖아요. 밤새워 공부하고 반복해서 연습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990년대에 한국 표준형 원전 OPR-1000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원전을 만든 거예요. 2000년대에는 더 발전된 APR-1400을 개발했고,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수출하는 모델이에요. 배우는 학생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된 거죠. 그것도 50년 만에요. 비슷한 일이 다른 산업에서도 있었어요. 조선산업 아시죠? 1970년대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죠.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이 세계 1위 조선국이에요.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됐고 중국과 1위 경쟁을 하고 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이 처음 반도체 사업 시작할 때 일본 기술을 배워왔어요. 지금은요. 삼성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래요. 처음엔 배우는데 어느 순간
역전해버려요. 원전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프랑스의 상황이에요. 프랑스는 원전 강국이었잖아요. 전력의 70%를 원전으로 만드는 나라.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신규 원전 건설을 거의 안 했어요. 동네에서 짓는 것도 플라망빌 하나뿐인데 14년째 공사 중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전을 계속 안 지으니까 기술자들이 은퇴했어요. 노하우가 사라진 거죠. 공급망도 약해졌고요. 한마디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 거예요. 반면 한국은요, 국내에서 계속 원전을 지었어요. 신고리 3, 4호기, 신한울 1, 2호기. 계속 짓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현장 경험을 쌓았고 공급망이 살아있었고 노하우가 축적됐어요. 결국 뭐가 차이를 만들었냐면요, 꾸준함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한 거. 그게 15년 후에 프랑스를 역전하는 결과를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한국 원전이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는 4가지 이유. 첫째, 약속을 지킵니다. UAE에서 증명했어요. 예정대로, 예산대로 완성합니다. 프랑스나 미국이 공사 지연으로 쩔쩔맬 때 한국은 신뢰를 쌓았어요. 둘째, 가격이 경쟁력 있어요. 같은 성능인데 30% 저렴합니다. 국내 공급망과 연속 건설 경험 덕분이에요. 셋째, 현지화 전략이에요. 혼자 다 해먹지 않아요. 현지 기업들과 나눕니다. 체코 사업비의 60%를 체코 기업에 배분했어요. 넷째, 지정학적 위치가 좋아요. 러시아나 중국 같은 리스크가 없으면서 기술력은 검증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희망과 과제가 동시에 있습니다. 희망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됐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석탄, 가스 발전소를 줄여야 해요. 그 대안으로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에너지 안보 이슈도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원전은 한 번 지으면 60년 넘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에너지 안보에 딱이에요. 과제도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로 서구권 시장에서는 독자 진출이 어려워졌어요.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같은 곳에서는 주도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참여해야 해요. UAE 사업에서 수익성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장부상으로 누적 적자가 확인됐어요. 계약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수익성 있게 따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원전의 성공은 2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아시아와 중동에서 주도적 사업자로서 기회를 얼마나 잡느냐. 둘째, 서구권에서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얼마나 실리를 챙기느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한국 원전 관련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탄소원은 공기업이라 직접 투자는 어렵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은 상장도 있어요. 원전 수주가 늘어나면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둘째, 에너지 산업의 흐름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 배터리까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어떤 산업이 뜨고 지는지 알면 투자에도 커리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한국 산업의 저력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원전까지. 한국은 후발주자에서 시작해서 세계 정상에 오르는 일을 반복해왔어요. 이번에도 그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원전이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기술료 내고 원전을 수입하던 나라. 지금은 원전 원조국들을 제치고 유럽 본토에 24조 원짜리 원전을 짓게 됐었습니다. 배우는 학생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된 거예요. 50년 걸렸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밤새워 기술 익힌 기술자들, 사막에서 땀 흘린 노동자들, 수십 년간 묵묵히 부품 만든 중소기업들, 이분들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앞으로 한국 원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원전 수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추가 수주가 나올 것 같은지,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한국은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기술료만 수천억 원을 외국에 갖다 바쳤죠. 원전 기술의 원조는 미국입니다.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으로 돌리는 원전 강국이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한복판 체코에서 24조 원짜리 원전을 짓게 된 나라는 한국입니다. 프랑스도 탈락, 미국도 탈락. 기술을 배우던 학생이 선생님들을 제친 겁니다. 체코만이 아닙니다. 루마니아, 튀르키예, 카자흐스탄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에요. 대한민국 원전 산업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원전이 전 세계에서 어떤 계약을 따냈는지 그 성적표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둘째, 원전 원조국들을 제치고 한국이 1등을 할 수 있었던 네 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앞으로 한국 원전이 마주할 기회와 위기는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한국 원전 수출의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원전이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원전은 쉽게 말해서 초대형 보일러입니다. 우리 집 보일러가 가스를 태워서 물을 데우잖아요. 원전은 우라늄이라는 물질이 쪼개질 때 나오는 열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일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예요. 그리고 한 번 지으면 60년 넘게 쓸 수 있죠. 문제는 이걸 짓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일반 건물 짓는 건 레고 블록 조립하는 거라면 원전 짓는 건 스위스 시계를 손으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부품 하나하나가 정밀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이 5나라가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025년 6월, 체코라는 나라가 새 원전을 짓겠다고 입찰을 냈습니다.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한국 한수원, 태팀이 격돌했죠. 결과는요? 한국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체코는 유럽 한복판에 있는 나라예요.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프랑스랑 같은 유럽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유럽인 프랑스가 따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체코는 프랑스를 탈락시키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도 제쳤어요. 원전 기술의 원조인 미국, 원전 강국 프랑스, 이 두 나라를 후발주자 한국이 꺾은 겁니다. 이건 마치 요리대회에서 벌어진 일과 같아요. 프랑스 요리의 본고장에서 열린 세계 요리대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슐랭 3스타 프랑스 셰프, 백악관 셰프 출신 미국 요리사, 이런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한국 셰프가 우승을 한 거예요. 그것도 프랑스 심사위원들 앞에서요. 체코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원전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어요. 루마니아는 이미 계약을 했고, 튀르키예는 협상 중이고, 카자흐스탄은 입찰에 참여했고, 필리핀은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원전 식당 앞에 대기줄이 생긴 거예요. 맛집도 이런 맛집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한국 원전이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현상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도대체 왜 원조들을 제치고 한국이 선택받은 걸까요? 숫자로 한국 원전의 성적표를 보여드릴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먼저 체코, 두코바니 원전입니다. 계약 금액 24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깔려면 약 4조 원이 듭니다. 24조 원이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6번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강남 아파트로 치면 3만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고요.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처음입니다. 16년 만에 대형 수주예요. 2029년에 착공해서 2036년에 1호기가 가동될 예정이고, 체코 테멜린 원전 2기에 대한 우선 협상권도 따냈습니다. 추가로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루마니아도 보겠습니다. 여기선
2개의 계약을 땄어요. 첫 번째,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2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한수원 지분이 약 1조 2천억 원이에요. 두 번째, 삼중수소 제거 설비 건설 2,600억 원 규모고요. 2025년 6월에 첫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공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요, 여기는 러시아 로사톰이 주도하는 사업인데 한국이 터빈 건물 같은 2차 측 건설과 기자재 공급을 맡았습니다. 약 3조 원 규모예요. 직접 원전을 수출한 건 아니지만 핵심 부품과 건설 기술로 참여해서 실리를 챙긴 거죠. UAE 바라카 원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에 수주한 이 원전 4기 전부 상업운전에 들어갔습니다. UAE 전체 전력의 25%를 이 원전이 책임지고 있어요. 한국이 지은 원전이 UAE 전기의 4분의 1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숫자를 다 더해볼게요. 체코 24조 원, 루마니아 약 1조 5천억 원, 이집트 3조 원, 확정된 계약만 거의 30조 원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티르키예, 카자흐스탄까지 성사되면요, 수십조 원이 더 붙을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원전 하나 지으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요.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 건설 노동자들, 기술자들, 한국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성적표입니다. 인상적이죠?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도대체 왜 원전 원조 미국,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이 많은 계약을 따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약속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전문 용어로 시공 능력과 공기 준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완성하는 능력이에요. 원전 건설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전 하나 짓는데 보통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온갖 변수가 생겨요. 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뛰고 설계가 바뀌고. 그래서 전 세계 원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늦어지는 건 흔한 일이에요. 프랑스 사례를 볼까요? 프랑스가 자국 내에 짓고 있는 플라망빌 원전이 있습니다. 원래 2012년에 완공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6년인데도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14년이나 늦어진 거예요. 비용은요? 처음 예상에 5배가 넘게 들었습니다. 약 40조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주에 짓던 보글원전 3, 4, 5기. 원래 2016년, 2017년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2023년, 2024년에야 겨우 끝났어요. 7년이 늦어졌고 비용은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UAE 바라카 원전 4기, 이걸 예정대로, 아니 오히려 일부는 예정보다 빨리 지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요. 섭씨 50도가 넘는 날씨에서요. 그것도 처음 해외에 짓는 원전이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유를 해드릴게요. 학교 숙제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금요일까지 보고서를 내라고 했어요. A 학생은 다음 주 수요일에 냈습니다. 늦었죠? B 학생은 2주 뒤에 냈어요. 더 늦었죠? 근데 C 학생은 목요일에 냈습니다. 심지어 내용도 더 좋았어요. 프랑스가 A, 미국이 B라면 한국은 C예요. 약속을 지키는 학생.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 누구한테 다음 숙제를 맡기고 싶겠어요?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체코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말했어요. 한국은 UAE에서 증명했다.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비용으로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원전 주문하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공사가 1년 늦어지면 그 1년 동안 전기를 다른 데서 사야 해요. 돈이 더 들죠. 비용이 2배로 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세금으로 돌아가요. 약속을 지키는 능력. 이게 한국 원전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이유는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었습니다. 프랑스, 미국이 공사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을 때 한국은 UAE에서 제때, 제값에 완성한 레퍼런스를 쌓았어요. 이게 신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무기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물건인데 더 싸요. 원전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까요? 나라마다 모델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인 비교를 해드릴게요. 프랑스 EPR 모델
1기당 약 20조 원 이상 듭니다. 미국 AP-1000 모델 비슷하게 15조 원에서 20조 원 선이에요. 한국 APR-1400 모델 약 12조 원에서 15조 원 수준입니다. 단순 비교만 해도 한국이 30% 정도 저렴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 걸까요? 첫째, 연속 건설의 힘입니다. 한국은 국내에서 원전을 계속 지어왔어요. 고리, 한빛, 한울, 신고리, 신한울 같은 모델을 반복해서 지으니까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 만들 때는 시행착오가 있지만 10번째 만들 때는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걸 학습 곡선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김치찌개를 처음 끓일 때는 레시피 보면서 버벅거리죠. 근데 100번쯤 끓이면 어떻게 돼요? 칼도 안 보고 재료 썰고 간도 맛보지 않고 딱 맞춰요. 한국 원전 산업이 지금 그 상태입니다. 둘째, 공급망의 힘이에요. 원전 하나 짓는데 부품이 수백만 개 들어갑니다. 이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한국에 다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압력 용기를 만들고 현대건설이 건물을 짓고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이 각종 부품을 공급해요. 이게 전부 국내에서 이루어지니까 물류비도 줄고 소통도 빠르고 품질 관리도 쉬워요. 반면 프랑스나 미국은요, 부품을 여러 나라에서 조달해야 해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가져오다 보면 비용이 올라가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이걸 식당으로 비유해 볼게요. A식당은 직접 농장을 운영해서 채소를 재배하고 옆집 정육점에서 고기를 받아요. 신선하고 싸죠. B식당은 미국에서 소고기 수입하고 중국에서 채소 들여오고 일본에서 소스를 가져와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운송비, 관세, 중간 마진 붙으면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원전이 A식당이에요. 모든 재료가 국내에서 조달되니까 가격이 경쟁력 있는 거죠.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 같은 성능인데 프랑스보다 30% 싸다. 24조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30%면 얼마예요? 7조 원 넘게 아끼는 거예요. 그 돈이면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을 수 있잖아요. 체코 입장에서 한국을 안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현지화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국 혼자 다 해먹겠다가 아니라 현지 기업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전략이에요. 체코 계약 내용을 보시면요, 전체 사업비 24조 원 중 약 60%를 체코 현지 기업에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14조 원 이상을 체코 회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두산 스코다 파워 같은 체코 기업들이 기자재를 만들고 체코 건설 회사들이 시공에 참여하고 체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전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돈만 주고 원전 사는 거랑 돈 주면서 자기 나라 기업들도 키우고 일자리도 만드는 거랑 뭐가 더 좋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프랑스 EDF는 어땠을까요? 프랑스 기업들 위주로 하겠다는 입장이 강했어요. 체코 입장에서는 그냥 돈만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던 거죠.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비슷했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너희 나라 기업들 데려와 함께 만들자. 기술도 가르쳐 줄게. 이런 자세였어요. 이걸 비유하면 이래요. 피자 배달시켜 먹는 거랑 피자 만드는 법 배우면서 함께 만드는 거랑 뭐가 더 가치 있어요? 한국은 체코한테 피자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겠다고 한 거예요. 나중에 체코가 직접 원전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요. 실제로 지금 체코 두코바니 현장에는 한수원 사무소가 개설됐어요. 체코 기술자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산업 협력인 거예요. 여기까지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약속 지키는 능력, 가격 경쟁력, 현지화 전략. 이 세 가지가 한국 원전이 전 세계에서 선택받는 핵심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눈에 잘 안 보이는 건데요. 네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포지셔닝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국제 정치에서 딱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원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 중 하나가 러시아 로사톰입니다. 가격도 싸고 기술력도 좋아요. 실제로 이집트, 튀르키예, 인도 등 여러 나라에 원전을 수출했죠. 그런데 2022년 이후로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서방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거래하기가 굉장히 꺼려졌습니다. 에너지 안보 때문에요. 체코가
딱 그런 경우예요. 체코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에요.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이런 나라가 러시아한테 원전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60년 동안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 입장에서 그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리스크죠. 그렇다고 중국한테 맡길 수도 없어요. 중국 CNNC도 원전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과 서방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안보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남는 선택지가 뭐예요? 프랑스, 미국, 한국 이 세 나라인데요. 프랑스는 공기지연 문제가 심각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이 떠오르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서방 진영에 속해 있죠. 정치적으로 안전해요. 근데 러시아나 중국처럼 지정학적 부담이 없어요. 딱 좋은 위치인 거죠. 튀르키예가 한국과 원전 협력을 추진하는 이유도 비슷해요. 튀르키예는 이미 러시아 로사톰한테 원전을 맡겼는데 너무 러시아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전은 한국한테 맡기려는 거죠. 위험을 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이 하나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2025년 1월에 한국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중요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쉽게 말해서 기술 특허에 대한 합의예요. 한국 원전기술 APR 1400은 원래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어요. 2025년에 드디어 이 분쟁이 타결됐습니다. 근데 합의 내용을 보면요. 시장 분할이 이루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이래요. 서구권,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고 한국은 파트너로 참여한다. 대신 아시아나 중동 같은 곳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한수원이 철수했어요. 네덜란드 입찰에서도 빠졌고요. 영국에서도 독자 진출은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반면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코는 합의 전에 이미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받은 거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원전 산업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주도자가 되고 어디서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무조건 직접 수출만 고집할 수 없게 됐어요. 여기서 잠깐 정리할게요. 한국 원전이 선택받는 4가지 이유. 첫째, 약속 지키는 능력. 둘째, 가격 경쟁력. 셋째, 현지화 전략. 넷째, 지정학적 포지셔닝. 이 4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역사를 보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시계를 50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1970년대 한국은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고리 1호기. 한국 최초의 원전이 1978년에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이건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지은 거예요. 기술료만 수천억 원을 줬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자들이 뭘 했냐면요. 미국 기술자들 옆에 서서 하나하나 배웠어요. 어깨너머로 기술을 익힌 거죠.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몰랐대요. 영어도 서툴러서 기술 문서 읽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특유의 집념이 있잖아요. 밤새워 공부하고 반복해서 연습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990년대에 한국 표준형 원전 OPR-1000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원전을 만든 거예요. 2000년대에는 더 발전된 APR-1400을 개발했고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수출하는 모델이에요. 배우는 학생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된 거죠. 그것도 50년 만에요. 비슷한 일이 다른 산업에서도 있었어요. 조선산업 아시죠? 1970년대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죠.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이 세계 1위 조선국이에요.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됐고 중국과 1위 경쟁을 하고 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이 처음 반도체 사업 시작할 때 일본 기술을 배워왔어요. 지금은요. 삼성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래요. 처음엔 배우는데 어느 순간 역전해버려요. 원전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프랑스의 상황이에요.
프랑스는 원전 강국이었잖아요. 전력의 70%를 원전으로 만드는 나라.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신규 원전 건설을 거의 안 했어요. 동네에서 짓는 것도 플라망빌 하나뿐인데 14년째 공사 중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전을 계속 안 지으니까 기술자들이 은퇴했어요. 노하우가 사라진 거죠. 공급망도 약해졌고요. 한마디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 거예요. 반면 한국은요, 국내에서 계속 원전을 지었어요. 신고리 3, 4호기, 신한울 1, 2호기. 계속 짓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현장 경험을 쌓았고 공급망이 살아있었고 노하우가 축적됐어요. 결국 뭐가 차이를 만들었냐면요, 꾸준함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한 거. 그게 15년 후에 프랑스를 역전하는 결과를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한국 원전이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는 4가지 이유. 첫째, 약속을 지킵니다. UAE에서 증명했어요. 예정대로, 예산대로 완성합니다. 프랑스나 미국이 공사 지연으로 쩔쩔맬 때 한국은 신뢰를 쌓았어요. 둘째, 가격이 경쟁력 있어요. 같은 성능인데 30% 저렴합니다. 국내 공급망과 연속건설 경험 덕분이에요. 셋째, 현지화 전략이에요. 혼자 다 해먹지 않아요. 현지 기업들과 나눕니다. 체코 사업비의 60%를 체코 기업에 배분했어요. 넷째, 지정학적 위치가 좋아요. 러시아나 중국 같은 리스크가 없으면서 기술력은 검증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희망과 과제가 동시에 있습니다. 희망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됐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석탄, 가스 발전소를 줄여야 해요. 그 대안으로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에너지 안보 이슈도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원전은 한 번 지으면 60년 넘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에너지 안보에 딱이에요. 과제도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로 서구권 시장에서는 독자 진출이 어려워졌어요.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같은 곳에서는 주도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참여해야 해요. UAE 사업에서 수익성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장부상으로 누적 적자가 확인됐어요. 계약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수익성 있게 따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원전의 성공은 2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아시아와 중동에서 주도적 사업자로서 기회를 얼마나 잡느냐. 둘째, 서구권에서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얼마나 실리를 챙기느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한국 원전 관련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탄소원은 공기업이라 직접 투자는 어렵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은 상장도 있어요. 원전 수주가 늘어나면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둘째, 에너지 산업의 흐름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 배터리까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어떤 산업이 뜨고 지는지 알면 투자에도 커리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한국 산업의 저력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원전까지. 한국은 후발주자에서 시작해서 세계 정상에 오르는 일을 반복해왔어요. 이번에도 그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원전이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기술료 내고 원전을 수입하던 나라. 지금은 원전 원조국들을 제치고 유럽 본토에 24조 원짜리 원전을 짓게 됐었습니다. 배우는 학생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된 거예요. 50년 걸렸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밤새워 기술 익힌 기술자들, 사막에서 땀 흘린 노동자들, 수십 년간 묵묵히 부품 만든 중소기업들, 이분들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앞으로 한국 원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원전 수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추가 수주가 나올 것 같은지,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